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양란 이후 조선의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란 이후 조선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일단 양란 때문에 조선의 경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양란은 이게 뭔지는 잘 알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합쳐서 두 개의 난에서 양란이라고 합니다. 양란이라는 게 그만큼 조선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 양란을 기준으로 조선도 구분을 하죠. 양란 이전을 조선 전기, 양란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양란 이후에 조선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자, 양란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 꽤 오랜 기간이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1636년 병자호란 때까지 몇 년이야? 한 4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전쟁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뭐 쉬는 기간이 있긴 했지만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에 끌려가고 동원되고 하는 기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농토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 황폐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양란 이후에 어떻게 바뀌느냐? 일단 첫 번째,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그 감소된 인구로 인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됨으로써 많은 농경지가 황폐화되게 됩니다. 결국 인구도 감소하고 농경지도 황폐화됨으로써 조선의 농촌 경제가 망하게 돼요. 요게 얼마나 큰 거냐? 조선이라는 나라는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촌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경제가 다 망했다라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예요. 즉 농촌 경제 파탄은, 즉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거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은 파탄난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농업이 아닌 다른 것들의 변화를 불러오게 되고 또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 수많은 제도들이 바뀌게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 농촌 경제가 파탄난 것을 극복하기 위해 혹은 살리기 위해 혹은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 변화가 나타났고, 나타난 여러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가? 농업은 어떻게 바뀌었으며, 수공업은 어떻게 바뀌었으며, 수치제도, 세금을 걷는 건 어떻게 바뀌었으며 등등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지우고, 자, 조선 이렇게 변화됨으로 인해서 바뀐 변화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고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수치제도부터 봅시다. 수치제도. 자, 세금을 걷는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를. 하나는 토지에 대한 세금인 전세. 자, 요거는 토지세죠. 요 전자가 가전자, 땅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토산물, 특산물이라고도 하고 특산품이라고도 하는 토산물을 내는 공납이 있고요. 자, 요거는 토산물을 내는 거죠. 그리고 몸으로 직접 노동력을 납부하는 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 주로 군역이 가장 주된 역을 차지하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세금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세금이 양란을 거치고 조선 후기로 오면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자, 일단은 전기에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만 변화된 모습을 알 수 있겠죠. 자, 전세라는 것은 땅에 대한 세금이 있기 때문에 토지의 넓이, 양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달라져요. 그 세금을 어떤 식으로 내게 만들었느냐? 자, 세종 때, 조선 전기에는 세종 때 공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공법은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 비옥한 땅이냐 척박한 땅이냐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눠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전분 6등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등급을 나눈 땅을 바탕으로 6개로 나누고,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비옥한 땅은 세금을 걷는 단위가 1결, 결인데 비옥한 땅 1등급 땅은 1결이 예를 들어 한 2,500평이다. 그러면 척박한 땅은 6등급 땅은 한 3,500평을 1결로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땅에서는 2,500평이면은 쌀 100가마니가 나오는데 척박한 땅에서는 3,500평은 돼야만 100가마니가 나오니까 같은 1결이라도 넓이를 다르게 해주자라는 게 전문 6등법이에요. 아무튼 1결이라고 하는 단위는 똑같은 거예요. 땅의 비옥도에 따라 넓이가 다를 뿐, 이 1결당 걷는 세금을 또 어떻게 걷느냐? 그 해가 되게 풍년이어서 쌀농사가 되게 잘 됐다. 그러면은 1결당 걷는 세금을 20두 뭐 이만큼을 했다. 근데 어느 해에는 되게 흉년이라서 농사가 망했다. 근데 똑같이 이만큼 얻어가면 안 되겠죠. 그때는 한 요만큼만. 즉 풍흉에 따라서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9단계로 구분을 해서 최고 풍년일 때는 1결당 20두를 걷어가고 최고 흉년일 때는 4두를 걷어가는 9단계 나눠놓은 거 뭐겠어요? 연분구등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었었어요 원래.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세종 때 만든 공법이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임진왜란을 겪고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고 많이 죽었다고 했죠. 어차피 전문 6등법 이런 걸 뱅갈 따져봐야 토지는 대부분 하야. 별로 좋은 땅이 없어요. 그리고 풍흉을 따지자니 이것도 다 하야. 대부분.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런 거는 존재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세금은 4 내지 6두 거의 뭐 최하위로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버려요. 어느 순간. 그리고 막상 이런 걸로 구분하려고 하면 사람들을 관리를 보내서 여기 땅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나쁜 건지 다 파악해야 하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으면서 땅이 막 바뀌었을 테니까 다시 조사해야 되고 또 풍년인지 흉년인지 이 땅이 농사가 잘 됐는지 저 지역이 농사가 잘 됐는지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가 들어가? 또 돈이 들어갑니다. 사람 써야 되니까. 그래서 복잡하게 이런 거 매년 따지지 말고 어차피 세금도 많이 걷기 힘든 상태니까 이런 거 복잡한 거 다 없애버리고 하나로 고정하자. 모든 사람들, 모든 땅에 대해서 영원히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버리자. 영정법을 실시하게 돼요. 인조 때. 이거는 뭐냐? 이런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안 따져. 그냥 무조건 1결당 4두라고 하는 세금으로 고정시켜버려요. 복잡하게 막 따지는데 돈 들이지 말고 세금 20두까지 어차피 못 받는 거 그냥 4두로 낮게 받아버리자. 4두, 제일 낮은 세율이죠. 제일 낮은 세율로 영원히 고정시켜버린다. 영정법으로 바뀌게 돼요. 엄청 좋은 거죠. 세금을 줄여줬으니까 차이로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모두가 좋진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토지에 대한 세금이라고. 땅이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인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대부분의 농민들은 자기 땅이 없고 남의 땅을 농사짓는 소작인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주면 자, 집을 가진 사람의 주택 보유세를 줄여주면 알아듣나? 세금을 줄여주면 거기 전세 사는 사람이 좋아요? 그 집 집주인이 좋아요? 집주인이 좋은 거야. 세금은 집주인이 내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토지세가 줄어들면 거기서 농사 짓는 소작인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좋은 건데 대부분의 농민들은 땅을 가진 지주가 아니라 남의 땅을 빌려 농사 짓는 소작인이었기 때문에 영정법으로 인해서 농민은 혜택을 별로 못 받은. 왜라고요? 땅이 없으니까. 땅이 있는 사람만 혜택이 가는 거죠. 오히려 가장 최하위 세율로 걷었으니까 국가에서는 세금 수입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각종 다양한 잡다한 세금들이 몇 개 만들어져. 근데 그 세금은 또 땅이 없어도 내야 돼. 그러니 농민의 입장에서 전세 혜택을 못 받고 잡다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기도 해요.
자, 두 번째, 공납을 봅시다. 공납은 더 최악이야. 자, 토산물을 내는 세금입니다. 토산물을 내는 세금이에요. 자, 평택을 예를 들어 보면 평택 유명한 거 슈퍼오닝, 쌀이죠. 그리고 요즘 많이 사라졌지만 평택 배가 많이 나왔어요. 배. 예를 들어 요 배를 먹는 배를 국가에서 토산물로 내라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세금 내라고. 배 100박스를 내라 하고서는 비전동 사람들에게 세금 내라고 명령이 떨어졌네. 당시 비전동에는 20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20호의 가구가 살고 있었어. 그럼 요 20호가 한 집당 5박스씩 세금을 내면 돼요. 근데 요 20가족 중에 어떤 가족은 엄청난 부자가 있을 테고 어떤 가족은 몇 할 때 어떤 호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부자에게는 배에 5박스?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가난한 사람은 5박스가 뭐야? 배 5개 사 먹기 힘든데 배 되게 비싸죠? 5개도 사 먹기 힘든데 근데 요거 공납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집집마다 배분해줘요. 즉 부가 단위가 전세는 토지에 따라 부과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가구별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내야 돼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에게는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요 배가 늘상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가 없을 수도 있어. 수확이 안 돼서 혹은 배가 나오지 않는 철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갑자기 내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농민들 어떻게 해야 돼? 배를 사서 내야 하죠. 토산물이니까 다 농사 지을 것 같지만 농사를 지어도 없을 때도 있단 말이야. 사서 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사서 내면 사또가 안 받아줘. 왜 안 받아주느냐? 사또가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사온 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아는 좋은 데 있으니까 나한테 돈으로 줘. 그럼 내가 그 사람 시켜서 사오게 할게. 벌써 냄새 나죠? 사또가 자기 아는 사람한테 사올 수 있는 거고. 또 배 한 박스를 이 사람이 직접 사면 10,000원이면 산다 쳤을 때 사또가 내가 대신 사줄게 나한테 돈 줘. 10,000원 받을까요? 더 많이 받겠죠? 지가 해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대신 사또가 돈을 받거나 혹은 어떤 상인이 있어서 공납을 대신 해주는 거야. 너네 공납 물건 구하기 힘들지? 나한테 돈 줘. 그럼 내가 구해다가 사또한테 내줄게. 이런 식으로도 하고. 즉 토산물을 대신 내주는 그게 뭐냐? 방납이라고 그래요. 방납. 백성들에게 좋은 거 나쁜 거요? 나쁜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분명 더 많이 받을 거라고. 방납에 폐단이 발생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 공납은 일단 토산물 내는 거고 부가 단위가 부자냐 가난한 거 따지지 않고 호 단위. 가난한 집도 한 집이면 그냥 똑같이 내야 되는 거야. 호 단위가 되게 어려운 거였고, 그 다음 또 하나 무슨 문제점이 발생한다? 방납이라는 게 있었는데 대신 내주는 요 방납의 과정에서 많은 폐단이 발생했다. 물건을 비싸게 사야 하거나 내가 낸 물건 안 받고 중간에 딴 사람을 통해야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폐단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실시한 법이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은 뭐냐? 요 호 단위는 땅 단위로 바꾼 거예요. 10집이 있으면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거든요. 얘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대동법은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한 집 따지는 게 아니라 각 집이 갖고 있는 땅의 넓이. 예를 들어 요 가난한 집은 땅이 하나도 없다. 그럼 이 사람은 대동법에 따른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 땅이 많다. 그럼 많이 내는 거지. 즉, 이 공납은 토산물 내는 건데 마치 뭐랑 비슷해졌어요? 전세랑 비슷해졌지? 땅에 대한 세금. 그래서 이거를 공납의 전세화라고 얘기도 해요. 자, 대동법 첫 번째 변화. 부가 단위가 호에서 몇 동메터 할 때 그 호에서 뭘로 바뀌었다? 토지로 바뀌었다. 누가 반대하겠어요? 땅 많은 부자들이 대동법 시행을 어마어마하게 반대했겠지. 뭐 부자가 죄냐, 돈 많으면 죄인이냐, 왜 우리한테만 세금 내라고 하냐, 난리가 났었겠지. 얘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시행하자는 얘기는 되게 옛날부터 나왔지만 결국 간신히 드디어 시행된 건 언제?
광해군 때 경기도 지역에서만 간신히 시행합니다. 나머지 저쪽 전라도, 뭐 경상도, 충청도, 뭐 강원도까지 다 퍼져 나가는 데는 그로부터 100년이나 지난 숙종 때나 돼서야 시행하게 돼요. 자, 두 번째 변화. 자, 세금 납부하는 물품이 원래는 아까 말했던 배라던가 각종 토산품이었다면, 토산물을 직접 현물로 내는 거였다면 국가가 얘기해요. 어차피 니네도 돈으로 내고 그 돈을 샀었는데 나한테 그냥 바로 애초부터 돈으로 내. 그럼 내가 필요한 걸 살게. 자, 토산물에서 쌀로 내게 만들어요. 그냥 쌀이나 혹은 동전이라던가 삼배 같은 옷감으로 내라. 납부 물품이 바뀝니다. 그럼 국가에서 토산물을 받아서, 예를 들어 국가가 뭐 먹이 필요하다, 붓글 쓰는, 그럼 공주에다 대고서는, 저 충남의 공주시라고 했죠? 공주에 다 토산물로 먹 100개 갖고 와 하면은 뭐 100개를 딱 주면 좋지만 없으면 이렇게 방락도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던 걸 국가가 얘기한 거야. 야, 그냥 먹 100개 낼 만큼의 쌀 갖고 와. 국가가 그 쌀을 갖고 필요한 물건을 직접 사는 거야. 먹을 사는 거지. 토산물을 안 받고 요걸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갖고 국가가 직접 사는 거지. 그럼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국가가 이제 쌀을 받았으면, 그 쌀이나 돈을 받았으면 그거를 누군가에게 줘요. 그럼 그 받은 요 사람이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가서 사서 다시 국가에 납품하는 거야. 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 사람을 공인이라고 합니다. 요 과정에서 등장한 사람이 공인이 등장하게 된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국가로부터 돈 받아서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사오는 사람. 국가에서 이용하는 상인이에요, 상인. 어찌 보면 상업활동하는 사람. 공인이라는 게 등장하게 돼요, 대동법 때문에. 왜 등장한다? 토산물을 안 받고 이걸 받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직접 사야 돼. 그 물건을 사는 사람. 그게 공인입니다, 공인.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뭐냐? 노동력 납부라고 했죠. 군역이에요,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이라니. 조선의 남자라면 16세에서 60세의 남자라면, 그것도 천민, 노비라던가 광대가 아닌 양인 남자라면 1년에 며칠 이상 군역의 의무를 지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 오랫동안 전쟁도 안 했지, 쳐들어올 기미도 없지. 근데 쓸데없이 농사 짓느라 바빠 죽겠는데 가서 막 군사훈련 받고 오려니 짜증나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직접 가서 군사훈련 받지 않고 가는 대신 옷감을 내게 됩니다. 옷감, 뭐 비단 한 필, 뭐 무명 한 필, 뭐 이런 식으로 옷감을 내게 되는데 그거를 군포라고 해요. 내가 직접 가서 뛰지 않고 옷감을 대신 내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방군수포라고 하는데, 요 방군수포가 16세기 정도가 되면은 거의 뭐 일상화가 돼요. 그냥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야. 그냥 안 가고 대신 옷감 내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도 국가에서도 처음에는 외화만 하다가 나중에는 아 그래 그거 내라, 그럼 그걸 갖고 내가 사람 사서 할게. 이런 식으로 방군수포가 일반적인 군역의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훈련받는 대신 옷감 내는 게. 요게 주로 얼마나 내느냐? 1년에 두 필, 뭐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놓은 옷감 두 덩어리 내는 게 군역에 대한 세금이었는데, 이게 부담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요 방군수포의 부담을 반으로 뚝 줄여준 거. 1년에 두 필 내던 군포를, 군대 가는 대신 내는 옷감, 포가 옷감이요. 군포를 한 필로 딱 줄여준 거. 이걸 균역법이라고 합니다. 균역법. 뭐 이건 뭐 복잡할 것도 없죠. 1년에 두 필 내던 군포를 한 필만 내게 해준 거. 그냥 2분의 1. 자, 그러면은 또 세금이 뚝 줄어드네. 국가 수입이 반으로 줄었네. 그래서 균역법으로 반을 줄이고 다른 세금을 몇 개를 더 만들어요. 즉 균역법으로 인한 세금 부족분은 뭐 선박세, 뭐 배 끌고 다니는 거에 대한 세금, 뭐 선무분관포, 요거에 대한 설명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직접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 결작세, 뭐 어염세 등등 잡다한 세금을 몇 개 더 만들어서 반으로 줄여둔 세금에 대한 부족분은 다시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 반으로 줄여서 너무 고마워라고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개판이 돼요. 그거 자세한 건 나중에 세두정시 때 보도록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수치제도는 바뀝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전세는 이렇게 복잡하게 있었는데 인구도 감소하고 토지도 뭐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하니까 조사하기 힘들고 에라 모르겠다. 가장 낮은 세율로 고정시켜 버리자 하고 영정법이라는 걸 만들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토지가 없는 농민들은 별로 혜택을 못 받았다. 자, 공락 토산물을 내는 건데 토산물을 내는 게 부자냐 가난하냐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집집마다 가구별로 내게 만들었기 때문에 농민의 부담이 매우 큰 세금이었고 심지어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방납의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매우 힘든 세금이었다. 요걸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법이 대동법. 대동법에서 변화된 크게 두 가지는 부가 단위가 집집마다 내는 거에서 토지의 유무에 따라 토지의 양에 따라 내는 걸로 바뀌었고 납부 물품을 토산물을 직접 내는 거였다면 쌀이나 동전, 옷감을 내게 만들었다. 그리고 국가는 이렇게 받은 요걸 가지고 공인에게 시켜서 필요한 물품을 다시 사오게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요 공인들의 상업활동으로 인해서 조선의 상업도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노동력을 내는 건데 원칙대로라면 요 나이대의 남자들이 1년에 며칠 이상 군사훈련을 받고 오는 건데 요게 시간이 지나면서 방군수포 형태로 바뀌었다겠죠.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 옷감을 내는 걸로. 근데 이 옷감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영조 때 반만 내라 라고 해준 게 균형법이다. 그리고 이 반만 내므로 인해서 부족해진 세금은 선박세, 선봉무관포, 어염세, 결작 같은 걸로 보충했었다. 이렇게 수치제도가 바뀝니다. 자, 세 번째 제도인데 세 번째는 농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 보죠. 자, 농업 봅시다. 자, 농업은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조선 후기의 농업은 이 두 가지가 가장 커요. 첫 번째는 모내기법의 보급인데, 자, 모내기법이 뭔지 다 알죠? 밭에다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벽실을 뿌리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모를 한 이만큼 길이까지 기른 다음에, 그러니까 벼를 기른 다음에 요거를 논에다가 옮겨 심는 방법이 모내기법이에요. 요거를 하게 되면 처음에 막 뿌렸을 때보다 잡초가 덜 자라죠? 미리 요만큼 벼만 잘 나왔기 때문에. 잡초가 덜 자라니까 잡초를 제거하는 김매기 작업도 필요 없게 되고 훨씬 양도 줄어들게 되고 또 골고루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면 어디는 많이 자라고 어디는 조금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골고루 심었기 때문에 벼도 고르게 잘 자라기 때문에 수확량도 늘고 잡초 제거하는 것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노동력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이 좋은 모내기법이 드디어 조선 전국에 퍼지게 됩니다. 원래 모내기법 조선 전개도 있었어요. 근데 국가적으로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남부지방 아주 따뜻한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내기법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게 퍼지게 된 거지. 자, 이 모내기법 덕분에 두 가지가 좋아집니다. 방금 얘기했었죠. 하나는 필요한 노동력이 감소한다는 거.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 한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100평이었다면 모내기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몇백 평 농사 지을 수 있게 된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별로 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수확량은 더 많아지게 된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모를 처음부터 여기서 기르는 게 아니라 딴 데서 기르기 때문에 이 땅은 한동안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딴 거를 심을 수도 있어. 모내기법 덕분에. 결국 이모작 벼농사도 짓고 보리도 짓고 1년에 2개씩 농사 짓는 거지. 이모작도 가능하고 그리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농사 짓을 수 있는 땅이 넓어졌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되게 많은 넓은 땅을 농사 짓는 넓은 광장을 써서 광작도 가능하게 돼요. 자, 두 번째 상품작물의 재배. 상품작물이란 뭐냐? 팔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것. 팔기 위해 재배하는 작물을 상품작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벼 같은 경우는 보통은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거지. 옛날 조선시대 농사꾼이 이거 농사지면 이거 팔아서 부자 돼야지 이런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농민들이 그날 자기 거 먹을 것도 바빴지. 근데 예를 들어 담배라던가 뭐 인삼이라던가 뭐 고추라던가 뭐 면화, 목화 같은 것들은 내가 먹기 위해서가 아니잖아. 농사져서 팔기 위해서. 즉 그런 상품 작물이 많이 재배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다? 인삼이라던가 뭐 면화라던가
고추, 그리고 담배 등등등 상품 작물을 재배하게 된다. 자, 두 개를 합치면 무슨 소리냐? 농민들 중에 일부는 이런 걸 많이 농사지어서 팔아서 부자가 되고, 일부는 광자, 넓은 농토를 농사지으면서 부자가 되고, 즉 조선후기 특징은 모내기법과 상품 작물로 인해서 뭐가 등장하느냐? 그냥 농민이 아니라 부자 농민, 부농이 등장하게 된다. 조선 후기의 특징이에요. 이런 거 덕분에 부자 농민이 등장하게 된다. 자,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누군가가 농사를 이렇게 큰 땅에서 많이 짓게 되면 누군가는 자기 땅이 없게 되죠. 그래서 일부는 부농이 되지만 대다수는 남의 땅을 농사짓는 소작농이 되거나, 혹은 소작할 땅마저도 없어서 도시에 가서 월급 받는 노동자가 되죠. 그래서 임금 받는 노동자에서 임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 요게 조선 후기 농업 생산력 증대로 인한 밝은 모습, 어두운 모습이에요. 자, 다음 봅시다. 수공업. 자, 수공업 발달. 자, 수공업은 어떻게 이어지느냐? 수공업은 대동법과 관련이 있어요. 대동법. 원래는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토사물로 받아오거나, 혹은 국가에서 관청을 만들어서 수공업 장인들을 관청에 수속시켜 놓고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계속 바치게 만들었었어요. 이거를 관영수공업이라고 하는데,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국가가 필요한 물건들을 계속해서 밖에서 사와야지. 토사물을 내지 않으니까. 계속 사와야 하니까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기억나죠? 공인이 어디 가서 물건을 사와야 돼. 그럼 가서 얘기하는 거죠. 국가에서 지금 머리에 쓸 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자가 필요하다. 그러니 모자를 만들어라고 하면은 그 의뢰를 받은 수공업자들이 막 만드는 거지. 근데 국가가 물건을 많이 사요, 안 사요? 조선 후기에 많이 사지. 대동법 때문에. 그쵸? 대동법 실시로 많이 사요. 그러니 수공업자들이 물건 만들 일이 되게 많아졌어. 다음 두 번째, 요거. 이 사람 어디 살아요? 도시에 살잖아. 도시의 임노동자들이 도시에 살면서 직접 농사 짓지 않고 뭔가 생활 물건들을 만들어 쓰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일을 해주고 월급을 받고 그 월급 받은 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서 써야 돼. 그러니 수공업자들이 물건을 만들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사는 사람들 생겼으니까 팔리죠. 즉 조선 후기에는 대동법의 실시와 그 다음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시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수공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수공업은 이렇게 발달하게 돼요. 필요해진 거지. 대동법으로 물건도 계속 만들어야 하고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물건을 사는 사람도 많아지니 수공업 제품의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많은 수공업자들이 조선 전기에는 관청에 소속되어서 일을 했다면 조선 후기에는 관청에 최대한 소속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공장을 운영해서 물건 팔아서 돈 벌려고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관영수공업이라는 게 쇠퇴하고 민간에서 직접 만들어서 팔고 있는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게 된다. 자, 이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상인들, 공인들 그런 거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민영 수공업자에게 돈 주고, 자, 돈 줄 테니까 물건 좀 만들어 오세요. 그럼 수공업자들은 그 돈 받아서 받은 돈만큼 물건 만들어서 물건으로 납품하고. 자, 이게 교과에서 나오는 선대제 수공업이에요. 돈을 미리 받고 그 받은 돈만큼 물건 만들어 주는 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오프라인 혹은 수업 시간에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 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업은 이거 지우고 보도록 하죠.